오늘은 SCHD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SCHD는 최근 주가가 원래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때 제가 영상을 남겼었죠.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지,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데 그래도 좀 빠지는 거 말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요 ETF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그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후로 말이 무섭게와 다르게 지금 뭐 갑자기 또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게 하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거의 뭐 이평선을 뚫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SCHD만 그나마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뭐 나스닥보다 조금 뭐 괜찮은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빅테크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SCHD는 최근에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SCHD 관련돼 가지고 최근 제가 QQQ도 그렇고 속수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ETF 내에 어떤 종목이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 그 종목을 분석하는 재미가 좀 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SCHD 내에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4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화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비,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코, 그리고 네 번째는 코카콜라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말씀드렸고 BMS, 브리스톨 마스크립도 말씀드렸었고 블랙락 말씀드렸죠. 암젠은 암젠도 말씀드렸습니다. 쉐브론 그리고 버라이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세부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4개 종목 탑4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시스코는 SCHD에서 탈락이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드리시곤 하시던데, 근데 제가 이게 SCHD 공식 홈페이지, 찰스 슈왑 홈페이지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2025년 1월 10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온 겁니다. 그때도 제가 찰스 슈왑 홈페이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찰스 슈왑 공식 홈페이지에서 SCHD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탑4,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화이자인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비입니다. 에브비도 좀 주가가 빠졌다가 최근에는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코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코카콜라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이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좀 오르고 있냐라고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조류독감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모더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화이자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 관련돼서 mRNA 백신 공급에 대해서 뭐 미국 정부랑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이자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주가가 올라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이자는 뭐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뭐 암젠이랑 머크랑 뭐 여러가지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점이 뭐냐면 일단 경쟁에 대한 그런 모습이 크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있다라는 거는 새롭게 특허 만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 제네릭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도미네이트 요게 폐렴 구균 백신 마켓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폐렴 백신에 대해서 화이자가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경쟁자로서 머크가 새롭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크가 잠재적으로 탑셀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쟁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이렇습니다. 머크가 지금 키트루다 백신 뭐 이런 쪽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따른 뭐 새롭게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백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근데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보시면 탑 드러그로 엘리키스, 빈다켈, 그리고 젤란즈, 입란스와 같은 초특급 블랙퍼스트 의약품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매출이 한 18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요게 특허 만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특허 만료가 다가오면 여기에 따른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제네릭 의약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우려감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감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56조 원이나 주고, 와, 56조 원이면 굉장히 크죠. 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되는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DC의 강자 시젠을 인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시젠 아니고요. 전 세계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시젠을 56조 원이나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대표적인 원인이 3분기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증가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독감, 지금 주위에도 보면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화이자도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코로나19를 걸리시는 환자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매출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항응고제, 항암제에 대한 매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한 76%나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5.73%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배당도 많이 준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보면 이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평상시보다 거의 한 3배 이상가량 올라갔었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주가 실적이 막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금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10년 전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돌아왔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고 배당 수익률을 거의 한 6%대 정도 준다라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시는 분들도 좀 있겠죠. 그리고 멀티플을 보시더라도 9.24배 정도면 다른 헬스케어 기업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화이자를 들어오시는 물량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기업인 에브비입니다. 에브비 같은 경우는 조현병 임상 실패에 따른 손상 비용이 이번에 4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현병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임상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4조 6천억 정도를 책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원래 이 조현병 치료제가 원래 에브비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에브비가 세레벨이라는 기업을 11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 세레벨을 11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요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 차손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세레벨이 조현병이랑 파킨슨 등 임상 2상 개발 단계 후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조현병 신약에 대해서 경쟁을 BMS, 브리스톨 마이스 스퀴브과 했었습니다. 근데 브리스톨 마이스 스퀴브는 FDA의 승인을 받았죠. 근데 에브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브비는 손상차손이 그만큼 크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에브비는 세레벨을 인수하면서 있었던 조현병은 실패했지만 파킨슨병 요거는 그래도 성공을 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타바파톤 세 번째 임상에 대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FDA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거는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았긴 했지만 나머지 조현병은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브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휴미라죠. 휴미라 글로벌 매출이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랑도 마찬가지긴 한데 글로벌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게 만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우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휴미라는 이미 특허 만료가 됐죠. 그러면서 매출이 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휴미라는 에브비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거의 2022년도에는 약 27조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24조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니까 굉장히 큰데 근데 얘네들이 다 보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아시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요게 어찌 보면 에브비 입장에서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하드리마도 어찌 보면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점유율만 따져보면 아직까지 얘네들 점유율은 굉장히 낮아요. 1%채 안 됩니다. 삼성 바이오에스의 오가논 같은 경우도 한 0.8%밖에 안 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셀트리온은 여기 나오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 거의 0.1%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출 규모 자체로 보면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다. 점유율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출 변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 쪽으로 많이 돈을 쓰고 있다라거나 뭐 요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좀 우려감이 크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뭐 휴미라 매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다행히도 에브비는 휴미라 후속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힘을 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림버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스카이리치라는 게 있고, 여튼 휴미라 말고 다른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 이런 쪽으로 걸리시는 분들이 많죠. 서구식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좀 요런 대장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요런 쪽으로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브비는 아까 화이자가 시즌을 인수한 거랑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M&A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래요. 님블 테라퓨틱스 인수했고, 그리고 알리아다 2조 원 정도 인수했고 치매 치료제로 뭐 복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노젠 요거는 101억 달러, 거의 하나로 하면 14조 정도 되죠. 그래서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한 3.8배, 3.4배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 확실히 배당이 좀 높고, 그리고 뭐 실적도 막 떨어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바이오 기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성장주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성장주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매출처, 워낙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아니면 살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특허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안정적인 매출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주환원,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수익률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안정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튼 화이자랑 에버비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는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는 대강 아시죠?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시스코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아실 텐데, 시스코가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치고 시가총액 1등이었었죠. 근데 그때부터 폭락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삼성전자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시스코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보시면 여기 간단하게 요런 굉장히 좀 신기한 거 많죠.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느낌도 들고 사무실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보면 스위치 같은 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라우터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콜라보레티 이런 거 협업 도구 이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스위치랑 라우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리고 사람 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통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최근에는 힘을 주고 있는 게 사이버 시큐리티인데, 최근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고 팔로알토도 마찬가지고 보안이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AI가 좀 커지고 있으면서 AI를 다루기 위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남들한테 좀 해킹을 안 당하고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보안이 또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최근에는 보안 쪽으로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협업 도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중요성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코 같은 경우도 위벡스라고 하는 이런 협업 도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 매출도 좀 있기도 해요. 뭐 요런 거를 만들고 있다, 뭐 요런 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는 AI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TSMC랑 엔비디아
뭐 요런 애들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봤죠. 근데 시스코도 라우터랑 스위치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엔비디아 GPU 그리고 TSMC의 뭐 파운드리 이런 쪽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데 시스코의 스위치 라우터는 좀 간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요런 것들을 취급하는 곳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스코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스코의 실적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안 그리고 라우터, 스위치 그리고 뭐 협업 도구 이런 쪽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백스는 뭐 한 번씩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협업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AI 보안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뭐 2년간 인수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7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플렁크 인수에는 37조 원이나 주고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펩시콜라랑 거의 마찬가지이죠. 펩시콜라는 펩시콜라를 만들고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를 만듭니다. 근데 펩시코 같은 경우는 스낵 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코카콜라는 그냥 다 음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코스타 그리고 조지아 이런 것들 많이 드시죠. 판타 드시고 스프라이트 드시고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도 많이 드시고 파워에이드도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특징점이 뭐냐면 코카콜라는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변하고 있지가 않아요. 영업이익이 보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평이한 상태로 움직입니다. 얘들은 우리도 보시면 코카콜라 잘 안 드시는 분들 없죠. 그냥 뭐 무조건 치킨 먹을 때, 피자 먹을 때 무조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처는 나온다. 근데 코카콜라는 어찌 보면 좀 특징점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유지되는 대신에 그만큼 코카콜라에 들어가는 설탕 비용도 늘어나고 원재료 비용도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그냥 제품 비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좀 유지가 되고 현금 흐름은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 소각이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많아요. 코카콜라의 최근 2013년도, 2014년도 실적 추이를 보면 유럽 쪽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유럽 쪽이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코카콜라는 그래도 좀 음식료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뭐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급감을 했는데 코카콜라는 그래도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에 신흥국 쪽으로는 뭐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이런 쪽으로는 소득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코카콜라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 매출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북미 쪽은 뭐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서 최근에 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는 중동에서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스타벅스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피자헛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얘네들이 보면 이스라엘 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에서 어찌 보면 좀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좀 대표적으로 보면 스타벅스 노조가 SNS에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라고 게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한 잔을 마시는 거는 유대인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매를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맥도날드도 보면 이스라엘 지부가 지난해 자국군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불매운동이 대상이 됐고, 피자헛 같은 경우도 뭐 피자를 든 이스라엘군 사진을 게재해서 불매 타깃이 됐다라고 합니다. 음식료 기업들은 좀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코카콜라는 이런 영향은 지금 없습니다. 중동 쪽에서 불매운동을 코카콜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당장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제로콜라, 아무래도 많은 음료 기업들이 제로콜라 쪽으로 제로 음료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도 코카콜라 자체로는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매출 줄어드는 부분을 제로콜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큰 기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코카콜라 하면 다른
펩시코랑 닥터페퍼가 어찌 보면 지금 떠오르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특히나 닥터페퍼가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지난 5년간 주가는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닥터페퍼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한 5년간은 오차 범위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완전 파이 싸움에서 어딘가가 뭐 처지고 이런 곳은 없고, 나이키는 최근에 많이 쳐졌죠. 나이키가 많이 떨어지고 어그부츠 그 만드는 기업이 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맥도날드도 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맥도날드보다는 사실상 스타벅스는 완전히 지금 중국의 루신 커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아직까지 대체는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펩시콜라가 나오든지 닥터페퍼가 나오든지 코카콜라는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동에서도 매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영업이익이 보면 그냥 옆으로 계속해서 잘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2010년도 코로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잘 돼요. 2011년도 12년도 요때 유럽 재정위기 그거랑도 상관없어요. 그냥 옆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SCHD에 들어가 있는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냥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그리고 S&P 500보다는 주가는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뭐 배당을 받고 나는 좀 뭐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많이 좀 투자한다, 좀 다른 거 투자하고 싶다, 좀 난 특이하게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고 싶다라는 분들은 SCHD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